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하면서 50년 이래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비트코인 또한 20K에서 내려와서 지금 현재 19K 구간 횡보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젯밤에 18K까지 찍고 올라오면서 약간은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오늘도 든든한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볼 건데요. 오늘 코인가드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인가드 전문가입니다. 어제 이어서 바로 또 인사를 드리는데, 자, 어제 우리가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19K를 뚫고 18K까지 갔다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어제 특히나 우리 투자자들의 좀 투심이 많이 흔들렸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 좀 인터넷 좀 뒤져보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패닉이 왔다가 좀 올라오는 이런 상황에 손절을 많이 하시고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자, 이렇듯이 우리는 어떻게든 투자자들 괴롭히고 손절을 막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렇게 딱 올라와주는 모습을 비트코인 시장은 항상 보여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뒤에 저희가 또 오늘 좀 어떻게 보면 또 무거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준비를 좀 해왔으니까 이거 들어주시면서 앞으로 투자하실 때 좀 많이 유의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혼란스러운 시장이지만 저희 투더골드문과 계속해서 시장 주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이 코인 소식 볼 건데요. 오늘 코인가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가드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 네, 완료입니다. 가겠습니다. 저와 같이 화면 보시죠. 네,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 거부를 했습니다. 지금 스카이브리지 캐피털 창업자인 앤서니 스카라무치가 또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미국이 금융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우위를 조금 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회를 놓쳤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SEC의 결정에 대해서 코인가드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바로 다시 또 항소를 하고 그러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좀 자세하게 좀 준비를 해왔고요. 자, 어떻게 보면 지금 비트코인 ETF가 바로 이렇게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의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게 생각은 안 합니다.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자세히 제가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유럽 최초의 비트코인 ETF가 7월 초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기사에서는 미국에서는 ETF가 지금 거절이 됐고요. 그다음 유럽에서는 ETF가 바로 7월 초에 출시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짚어주시나요? 맞죠. 가장 중요한 시장은 바로 미국입니다. 우리가 유럽을 네. ETF가 좀 발행이 되고 이런 상황을 좀 좋게 가고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미국 파워가 있는 시장, 미국 시장이 좀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드리고요. 이 부분도 좀 뒤에서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오늘 조금 많은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기사 보겠습니다. 연준 선호 인플레 지표가 상승세가 약간 둔화했다고 합니다. 미국 5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전년 대비 4.7% 상승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JP모건이 암호화폐 디레버리징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3A로 캐피탈 사태가 조금 과도한 레버리지 위험이 해소되는 디레버리징의 전조라고 JP모건이 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같이 코인 소식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투더골드문과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썰장 코너 이어갈 건데요. 오늘은 또 코인가드님과 글로벌 시장의 이슈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조금 무거운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사실상 3A로 캐피탈이 지금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아요. 현물 ETF는 좀 불허가 됐는데 이 3AC를 조금 인수하려는 경쟁도 살짝 보이고 있어요. 이 부분 좀 시장 어떻게 짚어봐 주시나요? 네, 어제 바로 이제 우리가 하락이 좀 나온 이유도 네. 이 두 개 좀 이유에 좀 관련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유명 암호화폐 헤지펀드 3A가 좀 파산이 나왔고요. 이에 대해서 지금 비슷합니다. 대출 플랫폼인 셀시우스 역시 파산 단계로 좀 잘 가는 게 아니죠. 가고 있기 때문에 요런 좀 악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며칠 몇 주간 암호화폐 가치가 좀
상당히 좀 떨어졌잖아요. 그에 의해서 좀 많은 손실을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런데 이 상황에 지금 이게 투자의 큰 손들,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뭐 기관이 될 수도 있겠고요, 뭐 거래가 될 수도 있겠고, 자 이런 사람들은 이런 지금 상황에 있어서 좀 기회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코인 대출 업체들을 좀 두고 뭐 인수 경쟁을 좀 펼치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뭐 셀시우스 파장 신청 시 부실 자산을 좀 저렴한 가격에 좀 이제 매집을 하기 위해서 거의 200억 이제 아니죠 20억 달러의 뭐 규모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또 지금 뭐 이렇게 보면은 모건크리 디지털이라는 이제 블록파이의 지분 뭐 과반수 매입을 위해서 뭐 2억 5천에 좀 달러의 좀 자금을 또 들여오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 바로 이제 우리가 가격 하락의 주범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가상화폐 운용 투자사인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가 승인이 재차 불허가 됐죠. 정말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나쁘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시장 좀 길게 봐야 되는 이 시점에 뭐 이렇게 터진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뭐 이러한 지금 뭐 시장 조작 방지와 그 외 우려 사항에 대비해서 그레이스케일이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했다 이런 지금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SEC 측에서.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서 만약에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을 이제 ETF로 전환을 하려고 이제 지난해 10월부터 계속 이제 시도를 해왔는데 이게 잘 좀 이루어지지 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지금 SEC에서 그레이스케일이 또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소송에 조금 쟁점이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바로 저 말씀을 드릴게 바로 SEC에서 바로 이렇게 바로 신청 다시 한 것 같습니다. 현물 ETF 신청이 불허가 된 이 상황에 그레이스케일은 당초 예고한 대로 법정 다툼을 시작을 했죠. 바로 나왔습니다. 결정이 나오자마자 그레이스케일의 이제 뭐 법무 대리인은 이제 미국에 있는 콜롬비아주 항소 법원에 바로 고소장을 좀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자료를 제출했어요. 거의 240일이라는 기간 동안 그레이스케일에서 많은 자료를 취합해서 이렇게 다 너네가 뭐 의심하는 거 다 취합해서 줬는데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만한 게 지금 우리 SEC 측에서 생각하는 투자자 보호라는 게 뭘까라는 걸 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이 가상자산이 이제 상품의 성격을 좀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SEC가 아닌 이제 우리 상품거래위원회에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죠. 현재 그런데 지금 이런 정치권 해석도 있어요. 이렇게 상품거래위원회에서 우리 거래소가 아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SEC는 제가 보기에 이 가상자산에 대한 그 컨트롤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뭐 통제권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싶어 하는 것으로 좀 보인다 정도로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또 리플의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또 리플의 입장은 어떨까요? 리플도 비슷하죠. 뭐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막 네.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뭐 네. 어제 말씀드렸죠. 뭐 캐나다로 뭐 본사를 옮긴다. 그래서 너네들 아무리 우리를 뭐 리플에서 소송이 막 지고 그래도 우리 리플의 개인 사업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뭐 99%의 뭐 거래처들도 뭐 미국 밖에 있으니까 크게 뭐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는 지금 이렇게 막 희망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전혀 아니고요. 지금 뭐 우리 온체인 데이터를 좀 보면은 뭐 온체인 데이터는 맨날 좋죠. 뭐 고래들을 뭐 항상 좋은 시기에 잘 매수를 하고 있고 자 매집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데 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최고점 기준으로 거의 70% 정도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볼 거는 여전히 스테이블 코인은 마이너스 한 10일 정도로 그게 비트코인이 하락이 엄청 나온 거에 비해서 크게 뭐 영향이 없었다라고 좀 어떻게 보면 볼 수 있겠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아직 시장을 완벽히 떠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뭐 바닥을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018년도에 우리 힘들었던 이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의 최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물론 2021년 이제 상승장에 탈출하거나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코인들 몇 개는 있었지만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2021년 상승장에 다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뭐 지금 계속 수익을 내고 나와서 지금까지 끌고 가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또 이런 하락에 좀 힘들어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이 죽을까 이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우리 이게 견디고 우리가 좀 잘 이겨내시는 분이 새로운 불장에 좀 키를 잡아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 어제 새벽에 또 18K 부근을 두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채굴자의 평균 단가에 조금 가까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채굴자들도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비트코인 채굴자의 상황은 현재 어떤가요? 지금 이제 코인에 있어서 채굴자들의 이런 진짜 채산성이라고 하죠. 뭐 해시레이트 같은 것도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뭐 이런 생산성이 좀 향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생산 단가를 맞추기에 매도세가 좀 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뭐 채굴하는 데 있어서 채굴기를 잠깐은 좀 스탑을 하고 뭐 상승장이 다시 오면 뭐 다시 여는 뭐 이런 식으로 좀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좀 말씀드릴 거는 해시레이트는 6월 들어서 좀 안정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좀 비트코인 가격과 좀 상관없이 채굴 이런 해시레이트는 잘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 해시레이트도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하락하면 뭐 같이 내려가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장기 홀더들의 역대급 물량이 나왔어요. 우리가 코인을 가지고 장기로 가겠다, 뭐 장기 투자자들, 우리가 이런 장기 홀더들이 무너지는 순간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좀 저점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뭐 채굴자들의 뭐 말씀 주신 대로 채굴자들의 이런 좀 채굴성은 거의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상 비트코인 시장을 말할 때는 저희가 반감기 이런 사이클을 설명을 안 하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런 사이클을 봤을 때 매수할 만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뭐 월가의 전설인 뭐 하워드 막스 뭐 이 회장 뭐 이름도 어렵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은 여러분 긁어모을 타이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고수익 채권, 뭐 레버리지 대출, 뭐 모기지 담보 등의 뭐 증권의 가격이 좀 많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금융시장에서 뭐 다 이런 좀 금융 자산들을 끌어모을 때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6개월 전이나 뭐 1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대부분의 코인이나 대부분의 이제 주식들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많이 어떠죠? 많이 비싸죠. 많이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하락이 있어 왔고 그에 대한 지금 그런 하락성을 우리가 지금 잘 매집을 해야 될 단계다라고 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미국을 보더라도 경기가 잘 안 돌아가요. 뭐 월마트나 뭐 이제 뭐 타겟이죠. 타겟이라는 이제 뭐 마트죠. 마트죠. 네. 네, 마트 저도 좀 많이 가봤는데 뭐 일단 뭐 미국 이런 소매 업체들이 뭐 소비자에게 환불은 해주는데 만약에 이제 물건을 사요. 물건을 사서 이제 배송을 해줍니다. 배송해줬는데 어디 소비자가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뭐 환불할 수가 있겠죠. 환불하면 이제 또 우리 이제 다시 보내야 되잖아요. 다시 보내고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비용이 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 만약에 환불받은 이 상품을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공급망이 상당히 좀 많이 무너지고 뭐 택배 기사분들도 많이 파업하고 막 그런 상황이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관도 어렵고 보관 비용조차 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월마트나 이쪽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 뭐냐면 물건을 줘요. 물건을 주고 환불이 나온다? 그러면 그냥 돈만 드릴게요. 그 물건을 그냥 가지세요. 뭐 이런 식으로도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다. 뭐라고 좀 말을 하고 원래라면 이제 뭐 반품을 이제 받은 다음에 수리를 하고 이제 다시 뭐 싸게 팔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라는 거죠. 경기 침체 이런 이런 움직임만 봐도 경기가 이렇게 막 호황에서 막 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게 아니라 지금 뭐 경기가 어떻게 잘 안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지금 공급 과잉이죠. 뭐 공급 과잉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을 넘어선 뭐 최악의 뭐 디플레이션까지 올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좀 미국 소비자 가서 이제 소비자 가격 지수 이제 CPI 지수도 이제 보면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서 뭐 연준은 이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뭐 경제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보면 빨리 이제 바꿔야 되지 않을까.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미래를 본다면 이런 식으로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플레이션 움직임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올해 말까지 이제 CPI에 뭐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또
연준의 금리 인상과 이런 좀 QT 정책이 점점 바꿔가면서 이제 다시 돈을 풀겠죠. 이런 순간에 우리는 자산 시장이나 코인 시장, 주식 시장 불불 활활 타오르는 이런 시장이 저는 한 번 정도는 나와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때와 지금 좀 비슷하게 흘러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라는 이제 질병이죠. 전 세계 팬데믹의 좀 쇼크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매도세가 좀 이루어졌던 과매도 상태가 좀 나왔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이제 천천히 가야 되는 이 금리 인상과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자를 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앞으로 지금 이런 어제와 같은 이제 급락세들이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 급락 상태에서 막 다 팔고 도망가거나 그런 스탠스를 취해서는 좀 안 된다는 걸 바로 어제 보여줬고 오늘도 다시 또 비트코인이 오르고 또 알트코인들 막 올라가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자를 좀 이렇게 좀 안전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 좀 말이 길었나요? 네,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사실상 연준이 금리 인상을 또 하겠다고 발표하고 양적 긴축까지 얘기한 상황에서 지금 저희 시장만 힘든 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주식 시장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에서 조금 비트코인이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우리 파월 의장은 어떤 생각이냐면 인플레이션을 거의 2% 정도로 좀 돌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강력한 긴축이 있을 거니 여러분들 최근에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집을 사실 분들은 집을 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좀 강하게 하는 만큼 상당히 지금 과도한 긴축 정책으로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비트코인 장이 상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조건들이 좀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중의 관심이 일단은 꺼져야 됩니다. 지금 구글이나 이런데 검색량을 이렇게 보면은 비트코인은 죽었다 이렇게 검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조차도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이라는 자체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지고 그 와중에 기관들은 계속 모아가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에 우리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인간 지표를 좀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페에 가거나 어디 갔는데 우리가 코인 얘기만 하거나 또 주식 얘기만 하거나 이런 상황이 좀 이 코인이 좋대 저 코인이 좋대 이런 움직임이 나올 때 항상 어떻게 보면 하락장의 좀 초입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신빙성이 없는 이런 자료를 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진짜 이거 상당히 잘 맞습니다. 이런 것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현물 ETF 스윙처럼 기관에 자금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좀 트리거들이 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경기 회복이나 금리 인하 등의 현실적으로 어떤 좀 움직임이 보여줘야 돼. 경제가 좀 그래도 좋아지고 있다. 굳이 이렇게 금리를 너무 올려서 자산 시장을 괴롭히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아니면 또 경기 침체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다가는 회사나 이런 게 너무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되고. 자, 지금 바닥 다지는 구간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10K까지 내려간다 이런 사람들도 많고 $3,000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당장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박스권 안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위아래를 이렇게 좀 그어 보면은 비트코인이 이렇게 최근에 계단식으로 해서 내려왔다가 박스권 지켜주다가 또 내려오고 되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 박스권에 내려올 때마다 알트코인들이 많이 올라갔다. 자, 이런 거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나중에 상승이 시작되고 나서야 우리가 지금이 바닥이었다라고 좀 느끼고 그런 거는 여러분들 큰 의미가 있을까요? 저 그런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자, 분명한 거는 자, 하락 후에 반등을 하죠. 반등을 하고 다시 재하락할 때 악재가 한 번에 터져 나옵니다. 악재들이 어제도 그렇고 지금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지지선은 지지선대로 다 깨버리고 차트가 어떻게 흘러간다 이런 데는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차트를 아무리 우리가 패턴을 많이 알고 그거 본들 거시적 상황이 받쳐주지 못하면 그런 차트들의 그런 움직임들 이렇게 가겠네? 예상은 해볼 수가 있지만 그런 것들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트레이더들도 똑같아요. 지금 패턴만 보고 차트가 전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뭐 그런 트레이더들도 많은 것 같은데, 자, 항상 우리가 거시적인 이 관점을 우리가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있어서 우리가 코인들을 잘 차트를 이용해서 코인들을 잘 찝어주는 뭐 그런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또 계속해서 이런 하락장 속에 또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조건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락장이 오고 있을 때 좀 매매 방법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뭐 그렇죠. 뭐 매매 방법은 제가 계속 네. 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이렇게 뭐 비트코인이 좀 큰 움직임이 보여주지 않을 때마다 알트코인들 잘 눈여겨 보라. 우리 뭐 골든크로스나 이런 거 좀 힌트를 좀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번 하락장, 우리가 이렇게 계속 내려온 이번 하락장이 지금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그 자체 프로토콜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들 비트코인이나 이런 이더리움이 어떻게 보면 주식과 같은 좀 주식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으로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뭐 우량 자산으로 좀 간주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실 수가 있는데, 지난 수년간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죠. 헤지펀드 이런 크립토 헤지펀드나 이제 대형 기관 투자자 이런들 뭐 주요 랜딩 플랫폼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담보로 잡는 거. 담보로 잡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고, 뭐 이런 상황이 법정 자산이 뭐 테더를 이제 갖고 이제 담보로 잡고 운영하던 이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과는 좀 비슷하게 가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연 20%, 50%를 뭐 이자를 지급하겠다, 뭐 이렇게 여러 뭐 있었죠. 뭐 앵커에서도 그랬고, 뭐 루나에서도 똑같죠. 루나도 지금 똑같은 좀 상황이 갔다가 이렇게 지금 거의 붕괴가 되다시피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으로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겁니다. 많은 투자자들을 이렇게 끌어모으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빵 터트리면서 자기들은 다 수익 실현하고 도망가고,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 자체는 정말 좋지 않아요. 뭐 디파이에 대한 아마 불신이 계속 늘어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앞으로 그러면 나는 이제 절대 뭐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지 않을 거야 하실 분들도 계실 테지만, 지금 결국 테라, 루나 사태, 뭐 셀시우스, 뭐 스리엘 캐피탈 지금 망해가는 여러 좀 단체들이 있죠. 이거 말고도 좀 숨어 있는 우리가 터지지 않은 폭탄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래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익이 나지 않는 거래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코인베이스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코인베이스, 미국 주식에 상장이 돼 있는 큰 회사인데 인원 감축하고 지금 많이 어렵고 뭐 구조조정이 좀 들어가고 있고, 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몇몇 기업들이 계속 더 청산이 당할 수가 있고 뭐 그런 마진콜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러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지금 썩어 들어가는 이제 디파이 업체들, 뭐 NFT도 마찬가지겠죠. NFT 자체도 저는 상당히 앞으로도 크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구조조정이 다 끝나고 좋게 흘러가는 방식이 슬슬 나오는 이제 모습이 들면은 어떻게 보면 상승장으로 쭉 가는 데 있어서 좀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크립토의 좀 낙관론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크립토 이제 자체 시장을 믿고 앞으로 쭉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저만의 확신을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비트코인의 다음 반감기가 언제죠? 2024년 4월, 6월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보통 반감기가 있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큰 상승장이 제대로 한번 옵니다. 이런 패턴들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 2025년까지 막 기다려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전혀 아니죠. 우리가 제가 지금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할 때 좋은 방식을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 잘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고, 공부하기 어려우면 저희도 이제 고드문 측에서 여러 무료 방송도 하고 타점이 좋은 코인도 뭐 드리기도 하니까 이런 것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을 너무 쉬지 않고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코인가드님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보장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코인가드님 계속 수익을 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행보장에서 조금 간단하게라도 수익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뭐 패닉하거나 그런 모습을 네. 보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비트코인 시장에서 마이너스 5 정도, 뭐 50 정도, 20 정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식은 뭐 2, 3% 내려가면 뭐 벌벌벌 떠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코인은 우리가 그러니까 한 곱하기 1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마음의 안정을 갖고 이렇게 앞으로 있을 좀 그런 크립토 시장의 미래를 믿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모든 코인들의 들어가기 진입하기 좋은 타점들이 항상 나옵니다. 하락장이건 상승장이건 들어가기 참 좋은 타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네, 오늘 1부 코인가드님과 코인 이슈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 코인스쿨 시간에는요, 코인한수님께서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한수님 모셔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코인한스입니다. 일단 뭐 시장을 앞에서 말씀 주셨지만 네. 그래도 저도 제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하고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좀 급락이 있었어요. 급락이 있었는데 그 급락에 대한 내용들 오늘 뭐 다시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제 급락을 했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그 떨어졌던 것들이 오늘 다시 조금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그냥 한 이틀 정도 이틀 정도 우리가 상승해야 할 이 기간들이 이틀 정도 그냥 사라진 거구나. 단순히 그냥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뭐 하락했다라고 해서 이걸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런 뭐 이렇게 지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지수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은 지금 당장 시장이 조금 영향을 주겠지만 아직 큼지막한 지수들은 7월 달, 7월 초, 7월 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금 시장이 계속 조금씩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래도 하루에도 몇십 프로씩 뛰는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코인들만 있으면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은 여전히 열려 있다. 여러분들도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내용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뭐 앞에 간단히 서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바로 오늘의 강의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 넘기고요. 자, 오늘은 이제 볼린저 밴드를 좀 통해서 좀 매수 매도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제가 어제나 그저께, 어제 같은 경우 혹은 그저께 같은 경우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도가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제가 뭘 보고 매수를 들어갔는지 어떻게 매도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볼린저 밴드 너무 하나만 들고 와서 좀 식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매수와 매도 많은 분들이 이 볼린저 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아시더라도 좀 보고 좀 새롭게 안다 뭐 더 배운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거는 자, 이 존 볼린저라는 재무 분석가가 개발하고 상표권이 또 등록된 이 그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주가 기술적 분석 도구, 우리가 주가를 기술적으로 분석할 때 대표적으로 쓰는 볼린저 밴드. 자, 이동평균선을 추세 중심선으로 사용을 한다. 자, 이 이동평균선을 추세 중심선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 이동평균선은 보통 20일 이동평균선으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가격 변동성 분석과 추세 분석을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는 좀 좋은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 뭐 따로 뭐 있진 않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업비트에서 제가 가르쳐 해온 건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위에 선이 있죠. 다시 지우고 자 위에 선이 있습니다. 요 선이 있고 요 선이 있는데 요거를 요 사이에 이 사이를 볼린저 밴드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간에 선이 하나 있잖아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중심선 이동평균선인데 요걸 20일로 보통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활용법, 뭐 캔들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매도 방법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밴드 하단이냐 상단이냐, 이동평균선 근처냐 아니면 뭐 횡보 구간이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매도 방법이 달라지는데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밴드가 하단이냐 상단이냐 이거에 따라서 매도 방법이 달라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밴드의 하단에 터치하면 매수, 상단에 터치하면 또 매도, 그다음에 하단을 급락으로 이탈 시 여기 조금 바뀌었네요. 여기가 급등할 때 여기가 매수고요. 제가 실수를 했네요. 여기가 매도입니다. 제가 잘못 적었네요. 그래서 하단을 급락으로 이탈 시에는 매도를 해야 되고요. 상단을 급등으로 이탈 시 뭐 매수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하단 터치했을 때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제가 미리 좀 표시를 해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계속 급락을 해요. 급락을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 밴드 안쪽으로 들어오려는 습성이 작용을 하죠. 물론 여기도 떨어졌는데 그럼 여기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여기도 떨어졌는데 여긴 들어왔죠. 무조건 선 밖으로 이 볼린저 밴드 하단 밖으로 내려갔다 해서 무조건 바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웬만하면 시간을 준다라면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가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총 3번의 기회가 있었죠. 급락, 다시 회복했죠. 급락, 근데 회복을 안 했네요. 다시 급락을 했는데 회복을 했네요. 3번의 기회 중 2번은 이걸 선 안쪽으로 밀어 넣으려는 힘이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너무 많이 빠지니까 밀어 올렸죠. 그런 식으로 좀 주가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하단을 터치를 하죠. 하단을 터치를 하고 하단을 터치를 하니까 이 밴드 안으로 넣으려는 습성이 발휘를 해서 올라가는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한테 주어진다. 이때도 똑같아요. 이때가 너무 밴드로부터 멀어졌죠. 그럼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 돼서 잘했네요. 매수 잘해서 쭉쭉쭉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왔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똑같습니다. 이것도 한 가지 더 예를 들고 왔는데 이것도 이렇게 떨어지니까 내가 이때나 혹은 이때나 매수를 했다라면 적어도 어느 기준이 매도 타이밍은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그래서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왔다. 이것도 똑같이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왔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네요. 자, 그다음에 상단 터치. 이제 상단은 이제 매도에 대한 내용들이겠죠. 아무래도 내가 이때 샀다라면 이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샀다라면 난 들고 있다가 뭐 선 위에 이 위에 터치하면 매도를 하겠다. 그럼 여기 매수해서 여기 매도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었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위에 상단을 터치하고 뭐 이때 매수를 더 진행을 안 하겠지만 계속 여기가 매도 타이밍. 왜 매도 타이밍이냐면 선에 터치를 하니까 이게 들어오려는 습성이 이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좀 지어서 다시 하면 터치를 하니까 들어오죠. 다시 터치를 하니까 들어왔죠. 또 터치를 하니까 들어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밴드 안으로 자꾸 이 캔들을 집어 넣으려는 힘들이 계속 작용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도 똑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급등을 했습니다. 뭐 여기서 윗꼬리를 그리면서 내려왔는데 또 그 다음날 캔들이 집어 넣죠. 이것도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이틀 연속, 3일 연속 올라가네요. 물론 이거를 확인을 하려면 뭐 그 전에 다른 지표를 통해서도 더 추가적으로 봐야겠지만 단순히 볼린저 밴드로만 봐야 된다면 시간이 들여서 결국에는 밴드 안으로 캔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상단 터치 하나 더 예를 들면 똑같죠. 계속 윗꼬리를 그리면서 넣어버립니다. 이때도 넣어버리고 이때도 넣고 계속 넣는 그런 방향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렇다는 뜻은 내가 가진 코인이 여기 밴드 상단을 이탈해서 여기 가 있다라면 나 같으면 여기서 매도를 하겠다. 그 매도 타이밍이 되겠죠. 물론 내가 더 수익을 보고 싶어.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잖아. 올라갈 수 있으니까 단순히 이 볼린저 밴드만으로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는 좀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상단과 하단 터치를 좀 쉽게 예를 들게요. 보시는 것처럼 상단을 터치를 하고 들어왔는데 시세가 나빠지니까 이렇게 쭉 빠지죠. 근데 빠지고 나니까 또 하단을 터치를 해버리네요. 그럼 어떻게 되죠? 또 밀어 올리니까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은 넘어가 볼까요? 똑같아요. 상단을 터치를 하죠. 터치를 하니까 이제 들어오려는 힘이 세지고요. 그다음에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급락을 하고 나니까 이제 하단을 터치를 하니까 이제 들어오려는 힘이 있어요. 그럼 여기가 매도, 매수 타이밍이 잡아주는 내용들이 좀 나왔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단 터치와 하단 터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매수와 매도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나오고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도 여러분들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동 평균선을 상승 이탈 시 매수를 하겠다. 그다음에 이동 평균선을 하락 이탈 시 밑으로 떨어지는 이탈 시 매도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선 상승 이탈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이렇게 계속 좀 지지를 받다가 갑자기 빠졌어요. 이게 이동평균선이죠. 요 중간에 있는 선이 이동평균선인데 이 선을 갑자기 이탈을 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있어요? 이탈을 하고 나서 그 볼린저 밴드 하단에 내려가면 이 부분을 터치를 할 것이다. 터치를 하게 되면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했죠. 그럼 사람들이 그거 보고 매수가 딱 들어왔네요. 들어왔는데 이게 보통이 같으면은 이렇게 천천히 조금씩 올라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렇다면 나는 이때 지우면서 잠시만요. 그럼 나 같으면 이때 급등을 했으니까 이 타이밍이죠. 이때 매수를 들어갈 것이다. 매수를 들어가서 이때 들어가서 여기 터치할 때 매도를 할 것이다 라는 그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매수 포인트. 그 다음에 나는 터치를 했으니까 또 들어오겠네. 볼린저 밴드 습성상 사람들이 터치를 했으니까 이걸 안쪽으로 넣으려고 또 계속 매도를 하겠네 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매도 포인트가 나왔다라는 걸 좀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똑같아요. 이것도 상승 이탈인데 자, 처음에 이거는 여기까지 빠지지가 않았어요. 빠지지가 않았고 여기 안에서 놀기 시작을 했습니다. 놀고 있다가 갑자기 이 상승 이탈 여태까지 보시면 이 선을 잘 뚫지 못하고 있어요. 맞죠? 뚫지 못하고 있다 갑자기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을 해버리죠. 그럼 난 여기 매수 타이밍을 잡겠다. 매수 타이밍을 잡고 언제 매도를 합니까? 이때 매도를 할 수 있겠죠. 더 내가 수익을 더 극대화하고 싶으면 다른 지표를 포함해서 보셨다면 아마 여기가 매도 타이밍이 됐을 거예요. 그럼 나는 여기서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게 똑같아요. 이렇게 흘러가서 이것도 급락을 해버리네요. 그 다음에 여기 터치를 하니까 또 다시 올라와가지고 그럼 여기고 또 급등을 했네요. 그럼 내가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 됐겠네요. 그럼 나는 이 부근 근처에서 매도를 하겠다. 그럼 또 다른 만약에 터치를 안 했으니까 내가 매도를 어떻게 해? 터치를 안 했는데 난 터치할 때만 매도를 할 거야 라고 하니까 그럼 또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한 지표만으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점. 제가 앞에 RSI나 다른 지표들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런 것 같이 종합적으로 보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감히 예측을 하자면 이때가 RSI가 높았을 거예요. 이 부분만 갔어도 RSI가 과매수 구간까지 올라가는 구간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매도하셔라 라는 걸 여러분한테 포인트를 줬겠죠. 똑같아요. 이것도 상승 이탈 하니까 이때 매수 들어갔죠. 근데 더 터치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매도를 했을 수도 있고 다른 지표를 봤다면 더 들고 가서 여기 위에서 매도를 했을 수도 있는 구간이 나왔다. 자, 이번엔 하락 이탈입니다. 하락 이탈 올라갔네요. 여기 매도 했네요. 매도 너무 잘했습니다. 매도를 잘해가지고 난 좀 이제 관망을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 이동평균선을 하락 이탈을 해보니까 긴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 이탈을 해보니까 얘가 어디까지 가요? 여기까지 가죠. 그럼 난 정말 잘 팔았다. 그럼 난 그러면 이때 또 여러 가지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럼 난 이때 매수를 하겠네. 매수를 해가지고
뭐 여기 위에 갈 때까지 들고 있거나 아니면 뭐 홀드를 하거나 했는데 계속 조금씩 우하향하는,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무조건 이 타이밍이 매수가 옳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죠. 결과론적으로는. 그다음 똑같습니다. 이것도 상방 터치를 하고 나서 어물쩡 되다가 결국에는 계속 이 라인을 지지를 해줘요. 지지를 해주다가 이걸 깨져버리죠. 깨져버리니까 급락하는 모습. 이때는 매수 타이밍이 잘 맞았네요.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락 이탈 하나 더 있네요. 여기 올라갔다가 계속 여기 지지 라인을 결국에는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데 어느새 이게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매도 타이밍이 되겠죠. 잘 팔았네요. 내가 이때 사서 이걸 지지하는 걸 보고 샀는데 이걸 깨졌다. 그럼 여기가 매도 타이밍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엔 또 아래까지 오고, 그럼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 됐고, 결국엔 다시 또 시장이 좋으니까 끝까지 올라가는 아주 매도가 깔끔했던 하나의 지표가 있었습니다. 캔들의 히스토리가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횡보 구간, 이제 지지와 저항 라인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앞에 뭐 많이 제가 미리 조금씩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지와 저항 라인을 보고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횡보 구간이에요. 저희가 보시면은 횡보 구간을 통해서 어떻게 매수를 들어가야 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횡보 구간, 우선 계속 앞에 히스토리를 보자면 이렇게 여기 터치하고 나서 이 부분도 횡보 구간이 될 거예요. 횡보 구간이 되는데 내가 원하는 횡보 구간이 뭐냐면은 20일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이게 지금 20일 평균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평균선을 가지고 어떻게 앞에서부터 그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는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앞에 데이터들 조금씩 잠시만 과거로 가가지고 미래 좀 다시 전으로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계속 지지를 받죠. 지지. 그다음에 여기도 지지. 왜 아래 꼬리 달아서 올라오잖아요. 여기도 지지. 그다음에 여기도 지지. 봤는데 이 지지가 깨져버리니까 이게 저항이 돼버렸어요. 다시 그 하나만 더 과거로 갈게요. 이것도 똑같아요. 다 지우고 여기도 지지 받죠. 그다음에 요거는 여기가 지지가 돼버렸지만 이 라인도 물론 지지가 될 수 있어요. 지지, 여기가 지지고 여기가 저항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요거 두 개는 지지와 저항이 될 수 있는 구간이 똑같이 열려 있다. 보통 여기가 저항 구간으로 가져가진 않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얘가 저항이 된 흔적도 있긴 있습니다. 보통 그래도 습성상 계속 안으로 들어 넣으려는 흔적이 있기 때문에 저항 자체가 그렇게 강력하진 않다라는 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지지와 저항 라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흘러와서 우리가 매수가 들어왔고 매도가 들어왔는데 저항 라인이 되잖아요. 저항 라인이 되는데 이 저항 라인을 이탈을 해버리네요. 이 저항 라인을 계속 받다가 이탈을 해보니까 이때가 또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해요. 계속 저항을 하다가 시도를 해요. 시도를 하다가 이걸 이탈을 하니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다. 그리고 이렇게 저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저항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딱 티가 날 거예요. 이렇게 급락을 할 때는 이 밴드가 벌어져 버렸잖아요.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잠깐 가격이 뭐 위든 아래든 횡보를 할 때 밴드가 좁아져요. 이렇게 밴드가 좁아진다라는 뜻이 횡보를 한다라는 뜻이고, 이 횡보를 한다라는 뜻은 이게 좁아진 상태로 계속 이어가지 않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항상 좁아졌으면 어느새 이게 넓어지고 뭐 위든 아래든 넓어지고, 그러면 이게 여기서 넓어질 때 이게 이동평균선이라고 쳐요. 그럼 이 캔들의 위치가 여기에 있냐에 따라서 위에 있으면 위로 넓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아래에 있으면 아래로 넓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것도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미리 표시를 해놨는데 결국에는 횡보를 하다가 얘를 뚫었어요. 여기 위에서 넓어져 버렸죠. 넓어진다라는 뜻은 뭐예요? 가격이 급등한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횡보 구간에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이 가격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캔들의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구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매수를 들어갈 때 캔들이 만약에 이렇게 이 볼린저 밴드가 좁아졌죠. 이 좁아진 상태에서 캔들의 위치가 이동평균선부터 지지를 받고 가냐
안 받고 가냐를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지를 잘 받으면 얘는 갑자기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 밴드가 위로 커지겠다, 위로 커진다라는 뜻은 가격이 급등할 수 있겠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번엔 아래로 가네요. 자, 저항 받고 계속 내려왔습니다. 넣었지만 힘이 좋지 못하니까 위로까지 가지 못했네요. 여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격이 횡보를 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넓어졌던 게 이렇게 좁아지려면 결국에는 가격이 이렇게 돼야 돼요. 넓어졌던 게 좁아지려면 가격이 이렇게 멈춰버리잖아요. 멈추니까 결과론적으로 밴드가 좁아져 버렸어요. 좁아져 버렸는데 그 안에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뭐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고 하다가 결국엔 이 넓어질 쯤에 계속 여기가 저항이 돼 버렸잖아요. 자, 여기 검정색으로 할게요.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저항이 돼 버렸잖아요. 저항이 돼 버렸으니까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밴드가 캔들이 아래에 있으니까 밑으로 축 터져 버렸어요. 그래서 급락하는 모습. 좁아졌으니까 넓어져야 되고 넓어졌으니까 좁아져야 되는데 지금 좁아진 상태에서 캔들의 위치에 따라서 아래에 있었으니까 아래로 넓어져 버렸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나 더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아래로 떨어졌네요. 보시는 것처럼 밴드가 넓어졌다가 좁아지는 흐름이 왔어요. 왔는데 계속 보니까 여기를 못 뚫려요. 못 뚫고 뭐 여기 지지를 하는데 못 뚫고 밴드가 이제 넓어질 쯤 되는데 아래로 넓어져 버렸죠. 캔들의 위치가 아래에 있었으니까 그만큼 보시는 것처럼 매도할 때 이 캔들의 위치가 혹은 밴드의 모양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전략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아마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에는 얘도 지금 나중에는 상승이 됐어요. 어떤 식으로 상승이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보시는 것처럼 내려왔습니다. 이 이동평균선에 이탈해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 들어갔죠. 매수 들어갔는데 안 올라가네. 여기가 저항 라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매도를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매도를 할 수 있겠는데 그거는 다른 지표들이랑 같이 보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계속 여기가 저항 라인이 돼버렸습니다. 저항 라인이 됐다가 이제 밴드가 좁아진 대로 넓어져야 되는데 넓어지려고 하는데 하나가 딱 터져버렸네요. 터지니까 그거를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럼 나는 여기가 또 다시 매수 타이밍이 됐겠죠. 좁아진 상태에서 20일 이동 평균선을 뚫었고 20일 이동 평균선을 뚫었는데 밴드의 상단에 있다. 상단에 있으니까 넓어질 걸 생각을 하자면 그러면 급등이 들어오겠네. 그럼 가격이 급등이 들어왔죠.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매수와 매도 전략이 여기서 한 번에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 더 있었네요. 자, 이것도 똑같아요. 결국에는 내려와서 급등해서 이거 가격이 위로 올라가는 모습, 지지와 저항 라인을 다 뚫어주고 밴드가 넓어질 때가 됐는데 그 넓어질 때 캔들이 위에 있으니까 또 올라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제가 너무 많이 들고 왔네요. 이거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것만 하고 이 부분도 급등을 해서 계속 여기를 지지를 받는 모습. 여기가 지지 라인이 됐어요. 지지를 받다가 이 구간이 정말 안 뚫리는구나. 생각보다 안 뚫리니까 나는 여기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다. 강력한 20일 이동평균선이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때부터 나는 이게 뚫리기 전까지는 계속 들고 있겠어. 하니까 계속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20일 이동평균선을 뚫냐 마냐,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그 다음 밴드의 모양이 좁아진 상태냐 넓어진 상태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 매도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전략이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하고 오늘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강의에서 코인 한수님께서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매수 매도 방법 타점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갈 텐데요.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의 주제 코인 한수님 어떤 건가요? 어제 급락을 했었죠. 급락을 했는데 우리 아침에 보니까 제가 이 급락을 했던 게 다시 반등이 나올 만한 전조가 있었어요. 그 전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 올라가겠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 캐치해 보자라는 내용입니다.
네,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매일 쓰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또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